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제24조의 2항 의료행위의 설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1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특정한 키워드 한두 개를 암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문이 길게 나오는 객관식 문제가 이 형태에서 잘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4조의 2항의 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 누구지? 다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의사류이죠. 의료인은 의사류와 간호사류로 나눠졌었죠. 간호사류는 싹 다 빠져 있어요. 조산사도 빠져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가진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3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다.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들일 때 이 의사류들이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구두로 동의를 받는 거죠. 근데 구두, 말로써 동의받는 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서면이고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아이패드로 주로 설명을 하고 아이패드로 이렇게 서명을 받아가죠.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너무 응급실에서 막 급해. 그러면 일단 처치 먼저 하고 나중에 동의를 받아도 돼요. 설명 및 동의로 인한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장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일단 행위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동의를 받아도 됩니다. 자, 여기 우리 틀린 보기로 잘 나오는 것들이 1번으로는 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설명에 관한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을 아는가? 이것들이 보기로 잘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 기억하세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서 동의서를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 또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는 동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 받는 거.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지체가 되었을 때 환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의료행위 하고 나서 동의를 받아도 된다. 요것들이 다 보기에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24조의 2항의 2.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일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그리고 수술 등의 필요성이나 방법 및 내용, 그리고 이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나는 누구다, 그리고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되는 예후 후유증이나 부작용, 그리고 수술 등 전후에 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한 번쯤이라도 응급실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어떤 치료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충수돌기염으로 예를 드는 경우에 환자분 복통 있으셔서 우리 병원 방문하셨고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복부 CT 촬영한 결과 우리가 지금 충수돌기염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지금 금식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신 마취로 복부에 내시경을 통해서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을 할 거예요. 수술은 제가 담당을 할 거고요. 저는 뭐 외과 담당이 누구입니다. 자, 이 수술을 하시면은 보통은 별 문제 없는데 수술을 하다가 뭐 복막염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사망하실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거의 확률은 없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수술 우리 3시간 뒤에 할 거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까지 금식 유지하시고 뭐 요런 얘기 하죠. 요것들이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는 뭘까요? 이야기하지 않는 거, 수술비 같은 거 이야기하지 않죠? 그쵸? 요런 것들이 이제 틀린 보기로도 나오는 거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서 돈 얘기 같은 거 나오면은 보통 오답입니다. 병원처럼 신성한 곳에서
이렇게 이제 돈 얘기를 막 노골적으로 의사한테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료법 이렇게 문제 풀다가 조금 이제 약간 이거는 그냥 요령 같은 팁인데요. 너무 노골적인 돈 얘기 나왔다 이러면은 그게 오답인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풀이 많이 하시면 뭐 어떤 얘기인지 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은 동의서 사본 발급해 주세요.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 사본 발급해 주려면 보관을 해야겠죠? 몇 년 보관? 2년간 보관을 한다.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을 보존해야 된다. 어떤 날? 수술을 한 날, 처치를 한 날이 아니라 동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보존 관리한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또 요것도 틀린 보기로 잘 나오는 거예요.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알린다? 서면으로 알린다. 이것 역시 뭐 유선으로 알린다, 구두로 알린다가 아니라 종이짝으로 알려서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수술을 하게 돼서 아산병원의 명의한테 수술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수술 담당의사가 변경이 됐어.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말로 이렇게 바꾸면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신고예요. 신고. 이 신고는 무엇이냐? 면허에 대한 신고입니다. 면허 신고. 요 면허 신고 역시 우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이기 때문에 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패턴은 똑같아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간호사가 빠져 있는 이유는 간호법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 동안 3년마다 취업 실태와 면허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직접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서 한꺼번에 신고를 할 거예요. 누구에게 신고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아, 면허 신고는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몇 년마다? 3년마다. 자, 이걸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를 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고를 반려해요. 보수교육이란 무엇이냐?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주기적인 교육이 우리가 보수교육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이 아니라 병원에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걸 추가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이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의료인 면허를 받게 되면은 보수교육이라는 거를 1년에 8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보수교육을 받은 거를 3년을 누적을 해서 그 기록을 여기다가 같이 제출을 해야 면허 신고가 됩니다. 누구에게 면허 신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3년. 자, 이번에는 보수교육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절인데 의료인 단체를 여기 묶어놓은 이유는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의료인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의료인 단체라고 하는 곳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협회들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립을 허가를 하고요. 이런 중앙회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도 학생회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회가 학생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의료인 단체 중앙회 역시도 정부, 즉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통하기 위한 대표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다? 보수교육이라는 걸 실시하더라. 자, 보수교육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입니다. 25년도에 출제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각각 이 중앙회들은 다음의 사항에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 법령 준수에 대한 사항, 뭐 선진 의료기술, 그리고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로 어떤 교육을 만들어요. 어떤 교육? 연간 8시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회원들에게 보수 교육을 실시해줘야 돼요. 보수교육이라는 거 어떻게? 중앙회에서 매년 실시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까지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연애 몇 시간?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 8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의료인도 8시간이고요. 그리고 의료기사 뭐 물리치료사 등등등 모든 그 보건의료 관련 직군에서 8시간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면허에서도 의료기사 등에서도 8시간이기 때문에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출제됐던 부분에서 이제 잘 암기를 해둬야 되는 내용들이 아래 내용이에요.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자,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면제랑 유예는 서로 다르죠. 면제는 뭐지? 면제는 안 해도 됨이에요. 하루 1년에 8시간,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받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교육을 안 해도 된대요. 이 1년에 8시간이 별로 많게 안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하루 종일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싫죠, 그쵸? 면제 대상자는 누구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전공의. 누구?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그리고 누구?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공부 얼마나 많이 해서 면허 땄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올해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신규 면허 취득자가 뭐 26년 12월에 국가고시를 했어. 그래서 합격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27년도에 취직을 했어요. 그럼 27년도에 보수교육은 면제 대상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 벌스 틀린 복이겠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여러분? 다음 중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뭐 이런 문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다음 유예 대상자입니다. 유예는 뭐지? 유예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미뤄줄게예요. 줄게. 다음에 해. 누구한테 밀어주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뭘까? 휴직자들이겠죠. 뭐 질병 휴직이든 육아 휴직이든 휴직이거나 혹은 뭐 잠깐 직장을 그만두고 뭐 세계 여행을 갔다 와. 그래가지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 안 했어.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내년에 조금 더 많이 받아. 이렇게 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런 보기는 그냥 눈에만 기억을 해두시고 외울 필요 없겠죠. 외워야 한다면 뭘 외워야 되냐? 6개월이라는 숫자를 외워야겠죠. 유예 대상자는 누구? 밀어준다는 사람. 올해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를 안 했어. 이 사람은 밀어주는 거예요. 면제가 아니라 밀어주는 거. 면제랑 유예를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게 이 페이지의 키워드. 그리고 숫자로 기억하실 것은 6개월 이상 이 유예 대상자라는 거. 보수교육이라는 거는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는 거.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 장은 다음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출제됐던 내용이군요. 이걸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가 돼서 거기에서 답은 보수교육 실시 기관장이 서류를 3년 보존해야 한다 해서 답이 이 서류를 보존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요? 해서 이 사람을 찾아내는 게 이 올해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이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에서는 서류를 3년 보존을 해야 된다 해서 서류 보존 기간 3년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왜 3년 단위지? 왜 3년 단위냐면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텐데 면허 신고
신고가 몇 년마다? 3년마다 진행을 하죠. 근데 면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들어야 된다. 보수교육은 어떻게? 연애 8시간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고를 받거나 보수교육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반려를 시키기도 한다라는 게 보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수교육이라는 면허 신고가 3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애 8시간씩 받은 이 서류를 최소 3년은 보존을 해줘야 이 사람이 한 2년 전에 저 보수교육 받았는데 서류 좀 다시 뗄게요. 이렇게 했을 때 발급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서류는 3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제3장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도 중요하죠. 자, 제3장의 제1절 제33조 의료기관의 개설에서 이제 아래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이라는 어떠한 이 부동산 기반의 건물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그냥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버스 한 대 몰고 다니면서 강남역에 세워놓고 막 점심시간 히트 물리치료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이동진료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라는 이 부동산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된다. 자, 어떤 경우가 예외이지? 병원을 차려놓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라도 의사 있으시면 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가서 환자 봐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요.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뭐 예컨대 뭐 종강역에서 테러가 일어났어. 그래서 종강역 8번 출구에 임시진료소를 지어. 여기 임시진료소 천막에서 진료 보는 요런 게 이 3번에 해당이 되겠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다른 법령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자, 다음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22년, 21년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된 지 2, 3년 됐죠. 이런 것들 올해 출제되기 굉장히 좋습니다. 출제된 형태는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출제와 관련된.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을 개소할 수 있어요.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어요. 치과의사가 한방병원을 개소했다. 될까요?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자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개소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어.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고, 조산원을 개설할 때 반드시 우리 조산원에 위급한 일이라든지 조언을 해줄 지도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면허의 종별로 개소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다음 중 뭐 의사가 개소할 수 있는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는 사실 다 할 수 있죠. 그쵸? 다음 중 한의사가 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직종과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 한의사만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신 내용처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외되어 있는 거는 간호사죠. 간호사는 죽었다 깨나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간호사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다 입니다. 자, 이걸 깔아두고 가시면 이 1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어요. 그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설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국립중앙의료원, 뭐 성남시 의료원, 이런 것들이 이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곳이죠.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이런 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들,
우리 뭐 아산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다 법인으로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이죠.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대체로 뭐가 있을까요? 뭐 적십자병원 같은 곳들, 그리고 지방의료원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이런 곳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요 항목이 그대로 이런 보기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의료기관 개설에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요 3번, 4번이 같이 세트 메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3번, 4번. 의원, 치과 의원, 한 의원 또는 조산원. 사이즈 커요? 작아요? 작죠. 사이즈 조그만 것들이에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생기거나 문 닫는 것 별로 뭐 우리 동네 사정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동네 대장님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신고란 무엇이냐? 내가 이거 하겠다 신고하면 끝이에요. 내가 신고한 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신고예요. 누구? 우리 동네 대장님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는 이거를 요약을 해서 시, 군, 구청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게 신고를 한다. 자, 요거랑 이제 벌스 비교해서 암기하실 건 다음입니다. 다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에요. 여러분 동네에 종합병원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이 모를까요? 알겠죠. 야, 우리 병원에 이번에 서울대병원에서 여기에 분원을 하나 만들었대. 그래서 우리 병원에 서울대병원 이름으로 종합병원이 하나 생길 거야.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입니다. 일단 여러분 병원급은 개설 목적이 뭐죠? 입원 환자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입원 환자인데 병원은 입원 환자 최소 30침상 이상 있어야 됐고, 종병은 뭐였어요? 종병은 100에서 300 그리고 300 이상으로 나누어졌고, 그러니까 최소 침대가 100개 이상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필수 진료 과목 7개, 필수 진료 과목 9개 이렇게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급들은 입원 환자를 돌보고 필수 침상, 필수 진료과, 뭐 침대 사이 간격, 병원의 면적, 여기 환자들 밥 어떻게 먹일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계획이 다 서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리 동네 대장님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허가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필수 진료 과목을 똑바로 안 갖췄어? 그러면 허가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에 너무 그게 많아. 종합병원이 많아. 강남구에 더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을 할 수 없어 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의원은 허가를 해주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신고하면 땡.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 거예요. 군대를 갈 때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면 안 돼. 기출문제 한두 문제 같이 풀어보면 참 좋겠다. 어쨌든 이거를 막 섞어서 내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허가입니다. 비교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자, 키워드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어떻게? 시군구청장, 우리 동네 대장님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끝이다 하고 문 열면 돼요. 근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3번, 4번 비교해가지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읽어볼 것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곳들은 이제 안에 약국 두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8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가장 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의사 면허도 있고 한의사 면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 3층에는 의원을, 어떤 건물 2층에는 한의원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봐.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면허가 있건 없건 안 된다. 한 개를 지어놓고 의원이라고 지어놓고 거기서 침 몇 번 주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짓는 거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다. 그리고 명의 빌려줘서도 안 된다. 자, 다음 제35조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특례예요. 특별한 예외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특별하게 너만 예외를 줬어 라고 해서 특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리법인의 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거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의료인 4종,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또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그 기타 국가 준정보기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모레 퍼시픽, 또 넥슨 요런 데에서 이거 그냥 기업이잖아요. 자기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을 안에다가 하나씩 마련을 하고 직원들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불편했을 때 잠깐 짬내서 와서 진료받도록 하는 거예요. 넥슨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막 다 거북목이 돼가지고 경추 디스크가 왔어. 그래서 진료를 받으려고 막 반휴를 내. 그럼 넥슨에 손해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뭐 내과 의사 1명, 신경외과 의사 1명 이렇게 두고 야 여기 빨리 가가지고 척추 진료 받고 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항목 내역 읽어볼게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가진 외의자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인데 이 외의자가 그 소속의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누구에게 신고한다? 그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이거 우리 알고 있죠, 그쵸? 의원급일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요. 근데 부속 의료기관을 병원급으로 개설을 했어. 이거 사람 누워서 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전반적인 여기에서 신고와 허가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외울 게 없겠네 라고 하죠. 근데 외울 게 없겠네가 아니라 이제 이 내용은 반복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영리법인이 자기 직원들 등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있더라. 이 법을 의료기관 개설 특례라고 하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 이어서 제40조 폐업 및 휴업의 신고입니다. 이제 병원 문 닫을 때 그냥 철컹 닫으면 안 되고요.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일단 개소하는 것만큼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업을 하는 경우, 또는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 한 달 미만의 휴업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는 건 아니고요. 시군구청장, 우리 동네 대장님한테 이야기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누구에게? 폐업,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병원 사이즈랑 상관없이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 틀린 보기로 시도지사에게 허가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어떤 경우에 폐업을 하거나 휴업인데 휴업의 기간이 어떻게? 1개월 이상일 때, 의사가 일을 하다가 삶이 너무 지치네 이러면서 나 세계여행 6개월 가고 싶어, 병원 문 닫을래, 그러면은 휴업할래 이러면은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의원이 아니라 병원이야. 병원인 경우 다른 사람한테 신고하지 않아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건 맞아. 근데 병원에는 입원 환자들이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인 경우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을 휴업하더라도
3주를 휴업하더라도 1개월 미만의 휴업일지라 하더라도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함부로 문 닫을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40조의 2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입니다. 이 역시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 면허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은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료법에서 기록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했겠죠. 그런 경우 기록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누구에게 넘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자,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우리가 누구에게 했었죠? 이 신고를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했었잖아요. 근데 기록은 그냥 자기가 그 컴퓨터만 끄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돼요. 누구에게 넘긴다? 보건소장에게. 누구에게 넘긴다? 보건소장에게. 이게 그냥 답입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자, 병원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할 경우 의무 기록을 누구에게 넘긴다? 보건소장에게 넘긴다. 그런데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내가 이렇게 잘 보관할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건소장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 계획서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보관해 이러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십시오. 야 24년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그냥 이런 어떤 문제의 보기 중에 하나로도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의료법인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